피고인 한기석, 본인 맞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만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목소리가 예전과 똑같다는 게 놀라웠어요. 어릴 때 동화책을 읽어주던 그 음성이었거든요. 갑자기 아버지가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거예요. 도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은 연신 메모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널 버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판사로서의 권위도 지켜야 하고 재판의 진행도 유지해야 했거든요. 여기는 법정입니다. 감정으로 죄를 지운다면 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갑게 말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한마디 뒤에 숨겨진 25년의 상처를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38배 나이로 서울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직을 맡고 있어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검은 법복을 차려입고 단정하게 빗은 머리카락이 어깨선을 따라 흘러내렸죠. 25간 쌓아온 삶의 무게가 제 걸음걸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아무래도 어젯밤 늦게까지 사건 자료를 검토한 탓인가 싶었습니다. 건설업체 횡령 및 뇌물 사건이었죠. 요즘 이런 사건들이 참 많아졌어요. 돈과 권력 앞에서 양심을 저당 잡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서기관이 조용히 사건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평소처럼 피고인의 이름부터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제 시선이 멈춰버렸습니다. 한기석. 세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심장이 쿵하고 한번 크게 뛰더니 그 다음엔 아예 멈춰버린 것 같았거든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한기석. 제가 평생 지우려고 애써온 그 이름이요. 피고석을 바라봤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남자의 모습이 천천히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회색빛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여전히 큰 키. 25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많이 늙게 만들어 놓았지만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친아버지였어요. 어릴 적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3살이던 그의 겨울, 아버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어요. 부잣집 딸과 재혼하겠다며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떠난 거죠.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거든요. 도윤아, 아빠가 미안하다.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야. 이해요? 25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 뒤로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판사로 임용됐을 때, 부장판사로 승진했을 때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우셨어요. 아버지 없이도 잘 키웠다면서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이라는 자리예요. 법정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거든요. 건설업체 대표로서 공사비를 빼돌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였죠. 금액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검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깨가 많이 처져 보였거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도 나이가 들었구나. 이미 60이 넘었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행복했을까? 후회는 없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를 버린 사람에 대해 동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변호인이 일어나서 무죄 주장을 펼쳤어요. 피고인이 직접 횡령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증거들이 워낙 확실해서 변명의 여지가 많지 않아 보였어요. 그때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바라봤어요. 우리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아버지의 눈이 크게 떨렸거든요. 저를 알아본 거였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곧 깊은 슬픔 같은 것으로 바뀌었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보였거든요.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판사로서의 직무를 다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완전히 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꿈만 같았거든요. 아니, 악몽이라고 해야 더 정확할까요? 재판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고 증거들이 제시됐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는 계속 제 얼굴을 바라봤죠.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법정이 잠시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판사실로 돌아와서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립스틱도 다 지워져서 입술이 창백해 보였고요. 그래서 화장을 다시 고쳤습니다. 판사로서의 위엄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다시 법정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저를 보며 작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봤어요. 인사하는 것 같았거든요. 25년 만의 인사였죠. 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대신 재판 진행에만 집중하려고 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성공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요. 현실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판사가 되어 아버지를 재판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휴정이 끝나고 다시 법정으로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진 걸 느꼈습니다. 방청석은 피해자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모두 저와 피고석을 오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건설회사 회장이었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회색 구치소 복장이 그의 쇠락한 현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죠. 재판정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앞에 놓인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피고인 한기석.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거든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판사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입을 열려고 하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선이 다시 마주쳤어요.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죠. 피고인 한기석, 본인 맞습니까?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쾅거렸거든요. 25년 만에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목소리가 예전과 똑같다는 게 놀라웠어요. 조금 거칠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음성이었거든요. 어릴 때 잠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던 그 목소리 말이에요.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감정이 북받쳐 오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절대 울 수는 없었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판사로서 말이에요. 재빨리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차를 진행했어요.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1963년 3월 15일입니다. 맞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생일이었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지 생일상을 차려주시던 기억이 났어요. 미역국에 갈비찜,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던 막걸리 한 병. 주소는요? 서울시 강남구.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지금은 구치소에 있으니까 정확한 주소가 무의미했겠지만요.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이 뭔가 메모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재판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대형 건설회사 회장의 몰락이니까 당연한 일이었겠지만요. 검사가 일어나서 기소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무원들에게 골프 접대와 현금을 제공한 혐의였죠. 듣고 있자니 정말 심각한 범죄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아버지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설마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 기억 속의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지금 판사였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증거와 사실만으로 판단해야 했죠. 검사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통장 내역, 녹음 파일, 증인들의 진술서.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범죄를 입증하는 자료들이었어요. 특히 녹음 파일이 재생될 때는 법정 안이 숨죽였거든요. 이번 프로젝트 잘 부탁드립니다. 작은 선물 준비했으니까 받아주세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순간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죠.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덜덜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아마 자신의 목소리가 재생되는 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변호인이 일어나서 반박했어요. 피고인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변명처럼 들렸어요. 범죄는 범죄니까요. 그때 방청석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돈 돌려내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피해자 중 한 명이 소리를 지른 거였어요. 법정 경위가 재빨리 나가서 진정시켰지만 법정 안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거든요.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몸을 움츠렸어요. 마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요. 그 모습이 갑자기 불쌍해 보였어요.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재판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증인들이 하나씩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모두 아버지에게 불리한 내용들이었죠. 뇌물을 받았다는 공무원들, 피해를 본 하청업체들, 속임당한 투자자들. 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믿음을 저버린 배신이었죠. 아버지는 증인들의 증언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가끔씩 제 쪽을 힐끗 보긴 했지만 시선이 마주치면 금세 눈을 돌렸거든요.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했어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배상 의지를 강조했죠. 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최후 진술을 할 차례가 됐어요. 변호인이 일어서서 피고인에게 발언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죠.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25년 만에 아버지와 제대로 눈을 마주치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죄책감, 후회, 그리고 무언가 간절한 마음까지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아버지를 재판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판사실로 돌아와서 의자에 앉자마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긴장했는지 등에 식은땀이 흥건했거든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하루 만에 몇 년은 늙은 것 같았거든요. 이게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뭔가 더 복잡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재판이 끝나자마자 법정 밖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때로 몰려들었거든요.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고 마이크들이 제 얼굴 앞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부장판사님, 잠깐만요. 피고인과 성이 같은데 혹시 친족 관계입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나요? 질문들이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재판 관련 사항은 공식 절차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판사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따라왔죠. 복도 끝까지 플래시 세례가 이어졌거든요. 판사실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문은 이미 돌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법원 앞마당에 방송사 중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미 뉴스에 나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머리가 아팠거든요.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의 전화였어요. 모두 차단했지만 계속 걸려왔죠. 그러다가 법원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도윤 판사,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좋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법원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다른 판사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불편해하는 표정도 보였거든요. 법원장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법원장님뿐만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님도 함께 계셨어요. 심각한 표정들이었죠. 앉아요, 도윤 판사. 법원장님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완전히 공식적인 분위기였거든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언론에서 난리예요. 피고인과 당신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에요. 법원장님, 저는 일단 들어보세요. 벌써 감찰 감식과에서 내부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배정됐는지, 당신이 미리 알고 있었는지 모든 걸 조사할 거예요. 행정처장님이 서류를 건네주셨습니다. 사건 배정 회피 신청서였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스스로 이 사건에서 빠지는 거예요. 다른 부에서 담당하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도윤 판사,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이 어떻게 나와도 의혹은 남을 거예요. 너무 관대하면 봐줬다고 할 것이고, 너무 엄하면 복수라고 할 테니까요. 법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도망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며칠 시간을 드릴게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 경력을 위해서라도요. 법원장실을 나오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냥 다른 판사에게 넘기고 모른 척하면 편할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제 인생과 직결된 일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어요. 예상했던 대로 모든 채널에서 이 이야기를 다뤘더군요. 한기석 전 회장의 담당 판사가 친딸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화면에 제 사진과 아버지 사진이 나란히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현실이 더 생생하게 다가왔거든요. 휴대폰으로 인터넷 기사들을 확인해 봤어요. 댓글들이 뜨거웠어요. 대부분 부정적이었죠. 이런 게 말이 되나요? 친족 관계면 당연히 회피해야죠. 혹시 처음부터 짜고 친 거 아닌가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벌써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길이 평소와 달랐어요. 기자들이 법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후문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감찰 감식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후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이었죠. 점심시간에 동료 판사들과 마주쳤을 때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예 눈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도윤아, 괜찮아? 선배 판사인 최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힘들겠지만 잘 이겨내. 이런 일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위로의 말씀이었지만 별로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잊혀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느냐였거든요. 오후에 감찰 감식과에 갔어요. 조사관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죠. 언제부터 아버지와 연락이 끊어졌는지, 이 사건 배정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지 등등. 판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상황에서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25년간 버린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을까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감정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것과 재판은 별개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판사로서 맡은 직무를 다할 것입니다. 조사는 2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지만 조사관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거든요. 조사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이 섰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깊이 고민했어요. 여러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그냥 사건에서 빠져서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고, 끝까지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족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시험받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법원장님께 찾아갔어요. 법원장님, 결정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시험대입니다. 법원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원하던 답은 아니었던 것 같더군요.
정말 그렇게 하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죠? 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을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즉시 회피하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버지 재판을 계속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너무 고집스러운 것 같은데.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정말 외로웠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재판 넷째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고 법정 밖은 연일 기자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매일 쏟아지는 기사들과 댓글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피고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시간이었죠.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 기자들, 그리고 법조인들까지 모든 시선이 저와 피고석을 오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며칠 사이 더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가의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구치소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단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어요. 횡령 경위, 뇌물 수수 과정, 피해 규모에 대해 하나하나 묻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리더니 제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법정 경위가 제지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제 앞까지 와 있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거예요. 쿵!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도윤아.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25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법정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내가 널 버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이런 자리에서 아빠를 재판하게 만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방청석이 더욱 술렁였어요. 기자들은 연신 메모를 하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도 터졌거든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판사로서의 권위도 지켜야 하고 재판의 진행도 유지해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니 어릴 때 기억들이 밀려왔거든요.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아버지, 아플 때 등을 쓰다듬어 주던 따뜻한 손길. 하지만 저는 판사였어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법정입니다. 감정으로 죄를 지운다면 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거든요. 그 눈빛에서 절망과 체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법정 경위, 피고인을 자리로 돌려보내주세요. 법정 경위들이 아버지를 부축해서 피고석으로 데려갔어요. 아버지는 계속 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재판을 계속 진행했지만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아버지의 무릎 꿇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변호인이 최종 변론을 했어요. 피고인의 반성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죠. 하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이 비워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무릎 꿇었던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아직 누군가 들어올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정말 조용한 법정이었어요. 아까까지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느껴졌거든요. 의자 하나하나, 책상 위의 서류들, 높이 걸린 태극기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제 마음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널 버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아버지가 떠나지 않았다면 제가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가정법으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지금 여기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것뿐이었어요. 천천히 일어나서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내릴 판결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할 거였어요. 아버지의 운명도, 피해자들의 마음도, 그리고 제 자신의 미래도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피고인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판사로서의 의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법정을 나와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동료 판사 한 분이 다가왔어요. 도윤 판사, 괜찮아요? 아까 재판 상황 들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입꼬리도 굳어져 있었거든요. 뉴스에서는 오늘 일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어요. 피고인이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담당 판사인 친딸은 냉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인터넷 댓글들도 뜨거웠어요. 저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졌거든요. 너무 차갑다. 피도 눈물도 없나. 저래도 사람이야?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제가 뭘 해도 비난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감정을 보이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고 냉정하게 하면 인정이 없다고 하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굴복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라는 것에 대한 제 믿음까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비난이 쏟아져도 끝까지 해낼 거라고 다짐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도,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요. 거울을 다시 봤을 때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았거든요. 모든 걸 견뎌낼 각오가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으니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그 새벽이었어요. 13살이던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부모님이 말다툼을 하고 계셨거든요. 당신 정말 그럴 거예요? 도윤이는 어떻게 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듣지 못했던 절망적인 톤이었죠.
살짝 문틈으로 내다봤더니 아버지가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 멀리 떠날 준비를 한 것처럼요. 나도 힘들다. 이제 나 좀 살자.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돈봉투 하나를 꺼내 어머니 앞에 던졌거든요. 이걸로 당분간 버텨. 나중에 더 보낼게.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돈봉투를 바라보며 주저앉으셨어요. 어깨가 덜덜 떨리는 게 보였거든요. 기석 씨,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죠. 저는 그때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잠시 어디 갔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제야 진짜 떠났다는 걸 알았죠. 어머니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늘 밝으시던 분이 하루 종일 말이 없으셨거든요.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밤마다 혼자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도윤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괜찮지 않으셨어요. 점점 야위어 가시고 자꾸만 한숨을 쉬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라고 했죠. 하지만 약을 먹어도 낫지 않으셨어요. 도윤아, 엄마가 아프면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가 병상에서 제게 물으셨어요. 14살이 된 저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가 낫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 우리 도윤이가 다 해줄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아프셨어요.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윤아,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 사람은 약한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정말 혼자가 됐어요. 친척들이 있긴 했지만 모두들 자신 일로 바쁘셨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었어요.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죠. 공부할 시간은 부족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했어요.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자면서 책만 봤거든요.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합격했을 때 어머니 산소 앞에서 울었어요. 엄마, 저 해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판사가 되고 부장판사까지 승진하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렸지만 저는 더 강해졌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 아버지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때 저를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은 정말 돌고 도는 것 같았어요. 누가 이런 상황을 예상했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고 동정심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움도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약한 거야. 정말 그런 것일까요? 약함이 모든 걸 용서해주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거든요. 25년 전 아버지가 떠나던 그 새벽과 비슷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떠나지 않을 거였어요. 끝까지 제 자리를 지킬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재판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쏟아진 관심과 논란 속에서 드디어 결말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어요. 법정 밖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제가 법정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오늘 내려질 판결에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기억될지 결정될 테니까요. 아버지는 여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무릎을 꿇었던 일 이후로 더욱 기가 죽어 보였어요. 간혹 제 쪽을 바라보긴 했지만 예전처럼 간절한 눈빛은 아니었거든요. 마지막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오늘 새로운 증인이 나온다는 건 어제 알았는데 누구인지는 몰랐거든요. 증인석으로 한 중년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서기관이 신원을 확인했죠. 증인 김미경, 피고인 한기석의 전 비서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분명 예상하지 못했던 증인이었나 봐요. 변호인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거든요. 김미경 씨는 선서를 마치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신문을 시작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의 비서로 몇 년간 근무하셨나요? 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의 업무를 가장 가까이서 보셨겠군요. 네, 모든 업무 스케줄과 회계 처리를 담당했습니다. 김미경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중요한 증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2023년 7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증언해 주세요. 회장님은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3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어요. 이건 기존 기소 내용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증언이었거든요. 그 현금을 누구에게 전달했나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박성호 씨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변호인과 급히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진 게 보였거든요. 검사가 계속 신문을 진행했어요. 그때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이 돈 없었으면 회사 무너졌어. 법도 돈으로 움직여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이었거든요. 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었죠.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 나섰어요. 증인께서는 현재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가요? 해고당했습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정리해고됐어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원한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김미경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단지 제가 본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변호인이 더 추궁하려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김미경 씨의 증언이 너무 구체적이고 확신에 찼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법정 경위가 제지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김미경 씨는 단호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녹음도 있어요. 녹음이라는 말에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검사가 재빨리 말했죠. 부장판사님,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저는 증거 채택을 결정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렸다가 곧 선명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어요. 처음엔 김미경 씨의 목소리였어요. 회장님,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 다음 아버지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 돈 없었으면 회사 무너졌어. 법도 돈으로 움직여.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거든요. 녹음이 끝나자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고 기자들은 연신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피해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선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일어섰어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몇 주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법정이 숨죽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피고인 한기석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은 건설업체 대표로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오늘 제출된 녹음 증거는 피고인의 범행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경제사범이 아닙니다. 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공정한 사회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정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 한기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망치를 내리치는 순간 법정이 술렁였어요.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체념과 절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원망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이 비워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25년간의 원망과 그리움이 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것 같았거든요. 정의는 실현됐지만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선고가 끝나고 법정이 서서히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급히 나가서 뉴스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다는 안도감과 함께 말이죠. 저는 한동안 판사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25년간 제 인생을 지배했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제 단순한 죄수가 되었어요. 법정 경위가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쇠고랑이 손목에 감기는 소리가 적막한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는 순순히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애원하는 기색은 없었거든요. 대신 깊은 체념과 함께 무언가 받아들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법정 경위가 아버지를 호송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잠시 멈춰 섰어요. 잠깐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법정 안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경위가 허락하자 아버지가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거든요. 도윤아. 25년 만에 다시 듣는 제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친근함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후회와 슬픔이 묻어 있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내려다봤어요. 수갑을 찬 채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래도 내가 내 딸이라 다행이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심이 담긴 마지막 인사였어요. 모든 것을 잃고 감옥으로 가면서도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하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상을 탔을 때마다 보여주던 그 자랑스러운 눈빛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상황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딸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판사로서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했어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정의의 딸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놀라움과 함께 어떤 이해의 빛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제 말을 받아들인다는 듯이요.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슬프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하는 복잡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래. 그게 맞다.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법정 경위가 다시 아버지를 이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갔거든요.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지만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법정 문이 닫히고 나자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저 혼자 남겨진 법정에서 한동안 서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호송차가 보였어요. 아버지가 차에 오르는 모습이 멀리서 작게 보였죠. 수갑찬 손이 차문에 닿았다가 천천히 사라졌어요. 차문이 닫히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제 아버지는 감옥에서 10년을 보내게 될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 길을 계속 걸어가야 했고요. 호송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안도감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리고 묘한 해방감도 있었거든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지난 몇 주간 견뎌온 모든 스트레스와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한숨이 나왔죠. 이제야 진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법원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을 거였어요. 제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감상을 물어볼 테죠. 하지만 아직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판사실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들과 마주쳤어요. 모두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수고하셨어요, 도윤 판사님. 힘드셨겠지만 잘하셨어요. 그들의 위로가 고마웠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시선도 있었지만 결국 제가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는 걸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판사실에 혼자 앉아서 지난 몇 주를 돌이켜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재회, 언론의 관심,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마지막 판결까지. 모든 순간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처음에 사건에서 빠져버렸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웠거든요. 그때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을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잘했죠? 작게 혼잣말을 했어요.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거든요. 휴대폰에 문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법대 동기들, 선후배들, 그리고 친구들의 격려 메시지였어요. 모두들 제 판결을 지지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문자가 있었어요. 법대 은사님께서 보내주신 거였어요. 정의는 때로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차가움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든다. 자랑스럽다. 그 문자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미소가 나왔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법원을 나왔어요. 기자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낮보다는 많이 줄어 있었어요. 판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아직 무언가를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맑고 깨끗한 밤하늘이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그리움도 이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는 제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그저 죗값을 치르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거든요.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 쓸쓸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미소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사표를 냈어요. 법원장님도 동료들도 모두 만류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제 나는 법으로 복수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진실이 말했으니까요. 법원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분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아쉬워하시는 마음을 감출 수 없으셨거든요. 정말 아까운 일죄를 잃는군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거든요. 25년간 저를 묶어두었던 무거운 사슬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어요.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할머니가 살던 고향이기도 했죠. 어릴 때 여름휴가를 보내던 추억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작은 법률상담소를 열었어요. 도윤 법률상담소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았죠.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느낌의 사무실이었어요. 처음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서울에서 온 변호사를 경계하는 시선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농지 문제로 고민하는 할아버지, 임금을 받지 못한 일용직 아저씨, 사기를 당한 할머니까지 모두 법이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었어요. 변호사님, 저희 같은 사람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서울에서 큰 사건들을 다룰 때와는 다른 만족감이었거든요.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상담소에 오셨어요.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담이었어요. 아들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예전에 제 어머니 같았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는 그 절절함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괜찮아요. 차근차근 해결해 봅시다. 그분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거든요. 저녁이면 상담소 앞 벤치에 앉아서 마을을 바라봤어요.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이 좋았어요.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리듬이었거든요.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원망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죠.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첫 편지였거든요. 도윤아, 잘 지내고 있니? 아빠는 여기서 반성하며 살고 있단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안다. 자랑스럽다. 짧은 편지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거든요. 답장을 썼어요. 길지 않은 편지였지만 제 마음을 담았어요. 아버지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언젠가 만날 때까지 서로 잘 살아가요. 편지를 붙이고 나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야 진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상담소 일이 점점 늘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믿고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작은 일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판사 시절의 성취감과는 다른 따뜻한 기쁨이었거든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마을 앞산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거든요. 저녁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도 상담을 마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풍경이었거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의와 용서,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이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는 때로 차갑지만 용서는 따뜻하다. 나는 오늘도 그 사이에서 사람을 지킨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더욱 편안해졌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내일도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며 상담소 문을 두드릴 거예요. 그때 저는 따뜻한 미소로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창밖의 노을이 점점 깊어져 갔어요.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밝았어요. 새로운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거든요. 이곳에서의 삶이 제게는 진정한 해답이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